안녕하세요. 일산에 살고 있는 40대 중반의 평범한 여성입니다. 30이란 나이에 첫 번째 결혼에서 얻은 거라곤 지독한 상처와 배신뿐이었기에 다시는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나이 40을 넘겼어요. 그러다가 지금의 남편을 만나게 되었을 때도 저는 몇 번이고 그 사람을 밀어냈었죠. 남편은 저와 달리 결혼 경험이 전혀 없는 초혼이었고 무엇보다 우리가 살아온 집안의 격차가 너무나도 컸기 때문입니다. 드라마에서 말하는 그런 재벌 수준은 아니었지만 대골 같은 집에 가정부가 대신 일을 할 정도의 땅 부잣집이었거든요. 반면 저는 그저 평범하기 짝이 없는 소시민이었죠. 그러다 보니 반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였습니다. 재혼? 40이 훌쩍 넘은 이혼녀가 감히 어디라고 우리 집안을 넘봐요. 솔직히 말해서 정말 기분이 너무 불쾌하네요. 이건 수준 차이가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쪽이 아들 낳으면 이런 자리에 자식 들이밀고 싶겠어요? 어디 양심이 있어야지. 시어머니는 저를 처음 마주한 자리에서 자신의 불쾌감을 솔직하게 쏟아내시더군요. 시아버지 역시 차가운 시선으로 저를 훑어보시며 차갑게 거드셨죠. 기울어도 적당히 기울어야지. 차라리 나이가 많으면 초혼이든가 초혼이 아님 집안이라도 좋던가 어디 하나라도 마음에 들어야 되는데 나이가 그만큼 찼으면 눈치라도 있어야지. 미안하지만 여기서 좋은 소리 못 들을 테니 일찌감치 맘 접어요. 그때 남편은 제 편을 들어줬습니다. 이 사람 나름 자수성가한 사람이에요. 어려운 집안 형편에도 좋은 대학 나와서 저보다 직장도 더 좋고 연봉도 더 높아요. 제가 존경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란 뜻이고요. 됐고, 우린 절대 인정 못한다. 자식 이기는 부모 없다? 설마 그 말 믿고 이러는 모양인데 지나가는 사람 누굴 잡고 물어봐라. 40 넘은 여자가 애를 낳겠니? 대까지 끊어질 테지. 우리가 뭐 20대 아가씨 원해? 적어도 너보다 아래로 데려와야 할 거 아니야? 그간 맞선 자리 다 거부하고 만나는 사람 있다고 결혼 뒤로 미루더니 감히 이런 애를 우리 앞에 데리고 와? 아버지, 시끄럽다. 이걸로 우리 의견을 전달하는 건 끝났으니 알아서 결정해. 피가 끓는 모욕감에 저는 결국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남편에게 이별을 고하려 했어요. 내 팔자에 무슨 재혼이고 행복인가 싶어 포기했던 그날 밤 뜻밖의 손님이 저를 찾았죠. 바로 남편의 여동생이자 시누이인 혜진이었습니다. 사실 남편에게 여동생 이야기를 종종 들었죠. 내 동생은 정말 착하고 순해. 부모님 말씀에도 순종적이고 뭐랄까 너무 순수하다고 해야 하나? 어찌나 날 졸졸 쫓아다니는지 어릴 때부터 별명이 껌딱지였어. 그래? 정말 한번 만나보고 싶다. 식사라도 초대할까? 근데 낯가림이 좀 심한 편이라 결혼하면 차차 보는 걸로 해야 할 것 같아. 근데 낯가림이 심하다는 남편의 설명과 달리 저를 찾아왔으니 저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더구나 적극적으로 제 결혼까지 밀어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언니, 제발 저희 오빠 포기하지 마세요. 저희 부모님이 워낙 보수적이고 가부장적이셔서 말이 험하게 나간 거예요. 하지만 속정은 정말 깊은 분들이세요. 언니가 헤어지자고 해서 오빠가 언니 아니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단식까지 하고 있어요. 언니가 조금만 참아주시면 안 돼요? 혜진씨 고마워요. 하지만 부모님이 절 이렇게까지 싫어하시는데 제가 어떻게 그 집에 들어가겠어요. 자신 없어요. 재혼에 나이도 많고 저희 집안까지 저라도 반대해요. 언니, 저 믿으세요. 제가 중간에서 부모님 마음 어떻게든 돌려놓을게요. 이것만 이겨내시면 부모님도 언니의 진가를 알아보실 거예요. 저희 오빠 진짜 좋은 사람인 거 언니가 더 잘 알잖아요. 부디 오빠 손 놓지 말아주세요. 네? 전 언니가 꼭 우리 가족이 되면 좋겠어요. 남편을 향한 진심 어린 걱정과 저를 향한 따뜻한 위로, 시누이의 그 간곡한 눈물과 설득이 없었다면 전 감히 재혼이라는 도전을 꿈도 꾸지 못했을 테죠. 여기에 더해서 남편의 단식 투쟁과 저의 노력까지 더해지니
결국은 허락을 해주시더군요. 좋다. 너희들이 이렇게까지 하니 허락은 하마. 단 조건이 있다. 시댁 거실에서 시아버지는 찻잔을 내려놓으며 이렇게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3년 동안 무조건 이 집에서 우리와 함께 살면서 며느리로서의 도리를 다해라. 우리 집안의 법도와 예절을 몸으로 익히고 제대로 된 며느리로서 자격을 증명하고 그 3년을 견뎌낸다면 비로소 우리 가문의 사람으로 인정하고 결혼식을 하는 동시에 분가를 허락하마. 그리고 그때 혼인신고를 하는 것으로 하면 이 결혼 허락해 주려고 한다. 말이 좋아 신부 수업이자 시집살이지 사실상 저를 시험하고 괴롭혀서 제 발로 걸어나가게 만들겠다는 선포나 다름없었습니다. 남편은 펄쩍 뛰며 반대했죠. 아버지,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조건이에요. 지금이 조선시대도 아니고, 그리고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그렇게 늦게 하라뇨. 요즘 세상에 3년 동안 시집살이라뇨. 쫓아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잖아요. 이 사람 일도 하고 있는데 여기 집안일까지 어떻게 해요? 하지만 저는 남편의 소매를 지그시 잡았습니다. 첫 번째 실패를 딛고 내게 다가와준 소중한 사람이었고, 나를 위해 부모와 맞서는 남편과 나를 위해 노력해준 시누이를 위해서라도 저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거든요. 아버님, 어머님, 제가 부족한 게 많지만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3년 동안 정성을 다해 모실게요.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저는 호화롭지만 서늘한 기운이 감도는 그 거대한 시댁저택으로 들어갔습니다. 당시의 시댁에는 오랫동안 일해온 가정부 아줌마가 계셨는데 시부모님들께 저를 쫓아내라는 부탁이라도 받았는지 처음부터 대놓고 절 싫어하시더군요. 완전히 이 집 식구가 아닌 이상 혹여나 나한테 명령할 생각은 말아요. 나 여기서 20년 일했어요. 아셨어요? 내가 모시는 건 사모님과 사장님이지 외부인이 아니거든요. 네, 제가 많이 부족하니 배우겠습니다. 잘 부탁드려요. 됐고, 저기 쌓인 설거지부터 하고 양파랑 쪽파 좀 다듬어 놔요. 20분 후에 와서 확인할 거니까 대충대충 할 생각은 말아요. 그리고 이 집 주인들 식성이 무척이나 까다롭고 섬세하니까 한번 말할 때 잘 알아듣길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시부모의 입맛에 맞추기 위해 새벽같이 일어나 가정부 아줌마 곁에서 시댁 식구들의 식성, 정갈한 조리법, 그릇 차림새까지 하나하나 직접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다행히 저 역시 이전부터 요리 손맛이 전혀 없진 않았던 터라 딱히 트집 잡을 거리가 없었죠. 그건 저를 늘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인정하기까지 했습니다. 설거진 그렇다 치고 칼질을 좀 하네? 이렇게 빨리 하다니 어디서 요리를 배웠어요? 네, 저희 어머니가 식당 일을 하셨거든요. 중학교부터 거들었더니... 아, 그랬군요. 그럼 할 줄 아는 요리도 있겠네요? 직접 해볼래요? 네, 나물은 제가 좀 하는 편이거든요. 제가 만들어 볼게요. 나름 순조로웠습니다. 딱딱하시던 가정부 아주머니도 작게나마 칭찬 비슷한 걸 하셨을 정도로요. 그리고 시부모님도 제 음식을 마음에 들어 하셨죠. 문제는 제가 직장 생활을 병행하고 있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사에서 온갖 스트레스를 받으며 야근을 마치고 돌아와 다시 새벽 5시에 일어나 아침상을 차리는 일상은 상상 이상으로 피를 말렸던 거죠. 수면 부족과 극심한 긴장감이 한계치에 달하면서 제 몸과 정신에 이상 신호가 오기 시작했고요. 어느 날 아침 시아버지의 찌개 한 숟가락에 분위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이거 무슨 소금을 바가지로 넣었어? 아주 소태를 끓여 놓았구나. 시아버지는 숟가락을 탁소리 나게 내려놓으셨고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젓가락을 들지도 않은 채 차가운 눈빛으로 저를 노려보셨습니다. 예, 너 지금 우리를 약 올리려고 작정한 거냐? 요리 좀 한다고 잘한다 했더니 이번엔 소금을 들이부었어? 가뜩이나 멀리하고 있는 사람한테 이걸 먹여? 아우, 속 터져. 죄송합니다, 어머님. 분명 간을 맞춘다고 맞췄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죄송하면 다니? 기본도 안 된 게 어디서 며느리 노릇을 하겠다고 들어왔는지.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입술을 깨물 수밖에 없었죠.
제가 간을 볼 때 분명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건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며칠 뒤에는 나물에 넣을 설탕과 소금을 완전히 착각하는 상식 밖의 실수를 저지르고 말았거든요. 내가 아무리 피곤하다고 해도 소금과 설탕을 구분을 못한다고? 내가 정말 미쳐가는 건가?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과 불안감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제가 위축될수록 시어머니의 시집살이는 더 가혹해졌고요. 그리고 결정적인 사건은 주말에 터졌죠. 빨래를 돌리기 전 시어머니가 아끼시는 고가의 실크 머플러를 세탁소에 맡기기 위해 분명 세탁 바구니에서 따로 빼놓았습니다. 그런데 세탁기가 다 돌아가고 빨래를 건지던 순간 엉망으로 올이 나가고 줄어든 시어머니의 머플러가 세탁기 안에서 튀어나온 것이었죠. 제 손에 들린 머플러를 본 시어머니는 기가 차다는 듯 소리를 지르셨습니다. 너 일부러 이러는 거니? 내가 몇 번이나 말했어. 이게 어떤 건 줄 알고 이래?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마지막 생일 선물로 준 거라 아끼는 건데. 아이고 이걸 어째...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정말 따로 빼뒀는데. 네가 작정을 했구나. 작정을 했어. 너 일부러 이러는 거지? 구박 좀 했다고 나한테 시위하는 거냐고? 네가 잘하면 내가 이런 구박을 하겠니? 음식도 엉망 뭐든 대충대충. 근데 널 어떻게 예뻐하니? 차라리 말해. 일부러 그런 거라고. 아닙니다 어머님 정말 아니에요. 제가 분명히 바구니 밖에 따로 빼뒀는데 정말 어떻게 세탁기에 들어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변명하지 마라. 거짓말까지 아주 입에 달고 사는구나. 네 손으로 넣어놓고 이제 와서 딴소리를 해? 피곤하다는 핑계도 한두 번이지 하필이면 이걸 이 꼴로 만들어 놓다니. 그때 옆에서 지켜보던 시누이마저 난감한 표정으로 제게 슬며시 다가오더니 이러더군요. 새언니, 우리 엄마가 많이 아끼시던 건데 왜 그러셨어요? 이건 진짜 수습 못해요. 아가씨 진짜 아니에요. 저 정말 그거 따로 빼놨었어요. 됐고요 언니. 일단 엄마 화부터 풀어야 하니까 그런 변명만 늘어놓지 말고 얼른 들어가 보세요. 오늘은 제가 곁에 있는 편이 훨씬 나을 것 같으니까요. 전 그때 너무 서러웠어요. 제 말을 믿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죠. 더구나 남편 역시 계속되는 저희 말도 안 되는 실수들에 지쳐가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여보, 진짜 요즘 왜 그래? 회사 일이 그렇게 힘들면 차라리 일을 그만두든가. 어머니 아버지도 계속 참아주시는데 한계가 있잖아. 나도 중간에서 입장이 너무 곤란해. 당신까지 나 안 믿어주는 거야? 나 정말 소금이랑 설탕도 구분 못할 정도로 미치지 않았어. 머플러도 진짜 따로 빼놨었다고. 그럼 머플러가 제 발로 세탁기 안에 걸어 들어갔다는 거야? 제발 고집 좀 부리지 마. 그냥 일 그만두자. 이대로는 죽도 밥도 안 될 것 같으니까. 하지만 저는 일을 그만두고 싶지 않았어요. 가난했던 형편에서 악착같이 공부하며 제 손으로 이뤄낸 꿈을 포기하기 싫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저 참고 버텼고 아무도 내 편이 없는 그 거대한 저택에서 저는 점차 소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는 시부모의 눈치만 보느라 숟가락을 들기조차 두려웠고 집안일을 할 때마다 손이 덜덜 떨렸죠. 저 스스로를 의심하기 시작하니 매번 확인하는 것도 습관이 되었고요. 하지만 비슷한 실수는 연달아 일어났죠. 어느 순간부턴 스스로가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워 작은 실수에도 가슴이 죄어들고 점차 위축되어만 가더군요. 그렇게 사방이 막힌 감옥 같은 저택에서 피가 말라가는 세월이 1년 넘게 흘렀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이 있다면 시부모님이 어느 순간부터 제 실수에 크게 반응은 하지 않으셨다는 거였어요. 소태 같은 국을 그냥 드시기도 하셨고 뭐든 그러려니 하고 넘기셨던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제 자존감은 이미 바닥을 쳤고 스트레스로 밤마다 남몰래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눈물을 흘리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제 몸에 절망적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40이 넘은 나이, 가뜩이나 스트레스로 몸이 망가질 대로 망가진 터라 생리를 몇 달이나 하지 않으니
저는 당연히 폐경이 찾아온 줄로만 알았죠. 그렇게 심란한 마음에 혼자 숨죽여 찾아간 산부인과에서 의사 선생님의 믿기 힘든 설명을 듣게 되었습니다. 임신하셨어요. 초음파 한번 보고 가실래요? 아니, 임신이라니, 폐경이 아니고요? 저희 병원에 50대인 산모도 꽤 있어요. 요즘은 그렇게 놀랄 일 아니고요. 하지만 배도 그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산부인과 의사는 씩 웃더니 초음파를 살피며 사람마다 차이가 있어요. 배 나오는 것도 조금 늦는 분들도 있고, 산모님은 주수가 제법 지나서 안정기에 접어들었네요. 아주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 아이고요. 라고 말씀하시더군요. 벌써 성별 확인이 된다고요? 네, 축하드려요. 그간 몰랐으니 어쩔 수 없지만 안전한 출산을 위해서 앞으로 주기적으로 병원 방문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그 순간 저는 멍하니 초음파 화면 속 아기의 움직임을 바라보다 참았던 눈물을 왈칵 쏟아내고 말았습니다. 제 나이에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아이가 찾아왔다는 건 제게 있어서 기적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기적은 그게 다가 아니었죠. 임신 사실과 함께 아이가 집안의 대를 이을 아들이라는 사실이 전해지자 시댁의 공기는 하루아침에 180도 완전히 뒤바뀌었거든요. 지옥 같던 집안에 마치 벼락이라도 떨어진 듯 상황은 소름 끼칠 정도로 반전되었죠. 늘 무뚝뚝하고 위압적인 시선으로 저를 짓눌렀던 시아버지는 제가 거실로 나오기만 하면 TV를 바로 끄시고 슬며시 클래식 음악을 틀어놓으셨습니다. 이게 대교에 좋은 음악이라고 하더구나. 듣고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는 게 좋다. 그때 남편이 한숨을 쉬면서 대꾸했죠. 아버지, 저 야구 중계 보고 있는데. 야 이놈아, 너 이제 하나이의 아빠가 되는 거야. 어디서 지금 야구를. 앞으로 이 집은 TV는 없고 이 음악만 계속 들어야 해. 너도 목소리 가다듬고 좋은 책이나 읽어줘. 또 어느 날 저녁에는 큼지막한 종이봉투를 들고 들어오시더니 차마 제 눈에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하신 채 무심한 척 테이블 위에 툭 던져놓듯 말씀하셨죠. 네가 좋아한다고 해서 길가에서 좀 사와봤다. 아버님, 이게 뭔가요? 군고구마인데 요즘 파는 곳이 없어서 한참을 돌았어. 그래도 이 집이 가장 달고 맛나더라. 전에 군고구마 이야기 하지 않았어? 혹시 몰라 군밤도 골라왔는데 한번 먹어보렴. 지나가는 말로 했던 건데. 어쨌든 아버님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더구나 시어머니의 변화는 더욱 파격적이었습니다. 결혼 초 소금을 들이붓는다며 온갖 구박을 하시던 그 차가운 목소리로 이제는 제 손에 물 한 방울 묻히지 못하게 막아서셨습니다. 제가 청소기를 들고 서 있기만 해도 비명을 지르며 달려오셨죠. 얘 너 지금 정신이 있냐 없냐? 그 무거운 걸 들고 뭐 하는 짓이야? 어머님, 저 괜찮아요. 가볍게 거실만 가볍게 돌리려고요. 괜찮긴 뭐가 괜찮아. 손목이라도 상하면 어쩌려고 그래. 넌 무조건 침대에 누워서 쉬어라. 알겠니? 이리 줘. 이건 내가 할 테니 얼른 앉아. 그뿐만이 아니라 시어머니는 주말마다 저를 차에 태우고 백화점으로 향했어요. 산모한테 산책은 중요하지. 아이를 건강하게 낳으려면 좀 걷는 게 좋잖아. 근데 밖에서 미세먼지도 많고 이왕 걷는 거 좋은 거 보고 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얼른 골라봐라. 제가 어버버하며 당황하자 시어머니가 나서서 쇼핑을 시작하시더군요. 심지어 VIP 고객이라 따로 룸으로 들어가서 전담 직원에게 요청을 하셨죠. 여기서 제일 편하고 예쁜 임산부용 프리미엄 라인 원피스 종류별로 다 내와보세요. 어울리는 명품 가방이랑 신발도 발 편한 걸로 싹 가져오시고요. 부탁할게요. 어머님, 저 옷 많아요. 이렇게 많이 안 사주셔도 되는데. 많아도 내가 사준 건 없지 않니? 너희 시아버지는 음악 틀어주고 먹이는 것만 신경 쓰는 모양인데 내 생각은 다르다. 자고로 좋은 가방 들고 신고 입는 것도 출산 준비거든. 뭐든 다 최고급으로 해줄 테니까 넌 그냥 받기만 해. 어디 보자. 금 목걸이도 하나 있으면 좋지. 어머님, 너무 과해요. 그때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간 우리가 너를 못마땅하게 대한 거 정식으로 사과하마. 마음에 담아두지 마.
나이 들어서 욕심만 그득해져서 너한테 상처를 줬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그럴 일 없어. 일단 혼인신고 먼저 하고 아이 낳고 산후조리 충분히 한 뒤에 정식으로 결혼식 올리자. 몸매 관리하고 드레스 입어야 예쁠 테니까. 물론 아이는 돌봐줄 테니 신혼여행도 다녀오고. 혹시 아기 때문인가요? 제가 임신을 해서? 아니야. 물론 그게 기쁘기도 했지만 근 1년간 너 보면서 조금씩 생각이 바뀐 게 정확한 사실이란다. 밤늦게까지 일하고 돌아와서도 힘든 내색 없이 착실히 식사 준비하는 걸 보고 우리 아들이 말하는 그 존경심 나도 들더라고. 아마 너희 시아버지도 내색은 안 해도 대단하다고 생각하셨을걸. 단순히 아이 때문은 아니야. 그걸 핑계로 화해하고 싶은 건 사실이지만. 순간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졌죠. 그러자 시어머니는 미안하다며 거듭 사과하시더군요. 그렇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구박받던 며느리에서 하루아침에 온 집안의 귀한 대접을 받게 된 거였죠. 그리고 남편 역시 제 출산을 위해서 뭐든 하려고 했습니다. 먹고 싶은 거 없어? 당장 사러 다녀올까? 귤? 딸기? 그 곱창 먹고 싶다고 했지? 없어. 이미 아버님이 다 사주셔서. 과일은 어머님이, 그리고 곱창은 아버님이 사오셨거든. 정말 우리 아버지랑 어머니는 내 역할을 왜 빼앗는 건지. 다른 문제는 또 없어? 스트레스 받는 일이나 집안일 힘든 거 없고? 없어. 걱정할 거 하나도 없다고. 얼른 주무세요.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사실 임신 이후 걸리는 게 하나 있었기 때문이죠. 모두가 제게 친절해졌지만 반대로 단 한 사람, 바로 신우이의 눈빛이 눈에 띄게 차가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처음에는 저를 그토록 위하던 신우이였기에 단순한 오해인가 싶었죠. 하지만 시부모님이 집을 비우시는 날이면 아기는 숨김없이 드러났습니다. 하루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몸살로 일을 못하게 되었다며 신우이가 제 방문을 거칠게 열고 들어왔습니다. 새언니, 지금 한가하게 누워있을 때예요? 아줌마 아파서 일 못한다니까. 당장 내려가서 점심 차리고 거실 청소 좀 해요. 빨래도 잔뜩 쌓여있는데 며느리 돌인해야죠. 아가씨, 저 요즘에 배가 많이 뭉쳐서 움직이기 힘들거든요. 병원에서도 조심하라고 해서요. 당장 급한 게 아니면 조금만 있다가 하면 안 될까요? 제 말에 신우이는 기가 차다는 듯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본인이 진짜 상전이라도 된 줄 아나 보네요. 임신이 뭐 유세예요? 옛날 사람들은 만삭 때도 밥 메고 다 했어요. 그리고 양심 있으면 밥값은 해야죠. 음식 싹 준비하고 빨래 바구니 좀 밑으로 내려놓으세요. 그 밖에 생수 있는 것 좀 안으로 들이시고. 생수요? 무거운 건 절대 들면 안 된다고 병원에서도 그랬는데. 그이 오면 그때. 제가 난감해하자 신우이는 제 앞으로 바짝 다가와 차가운 비수를 꽂았습니다. 설마 오빠 부려먹으려고요? 우리 오빠는 그런 일 해본 적도 없어요. 그깟 임신으로 손가락 까딱 안 하고 누워만 있으면서 이 정도도 못해요? 우리 집이 며느리 들였지 상전 들였나요? 아니면 혹시 노산이라 불안해서 그래요? 요즘 뉴스 보니까 노산은 아무리 조심해도 아이가 기형으로 태어날 확률이 엄청 높다던데. 유별나게 굴어봤자 노산인 건 바뀌지 않아요. 아시죠? 기형이라니, 아가씨 말씀이 너무 심하잖아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팩트를 말해줘도 난리네. 뉴스 보면 손가락 하나가 없던가 하나가 더 많던가 그런 기형아들이 팍팍 태어나던데요. 그게 다 늙어서 그래요. 늙어서. 신우이의 잔인한 막말에 제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근데 신우이의 행패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제게 선물해 주신 명품 가방과 목걸이가 제 방 테이블에 놓여 있는 것을 보자 망설임 없이 그것들을 낚아채듯 집어들었습니다. 새언니가 이런 고급 가방 들고 갈 때나 있어요? 기저귀 가방으로 쓰기도 아깝고 어차피 집에서 애나 볼 텐데 사치스럽게. 이건 내가 가질게요. 목걸이도 나한테 딱 어울리네. 아가씨, 그건 어머님이 저한테 선물로 주신 거라서 차라리 제가 하나 사드릴게요. 싫은데요? 내가 내 집에서 내 부모 돈으로 산 거 가져가겠다는데 무슨 상관이에요? 가족끼리 이 정도는 다 할 수 있잖아요.
하여간 없이 살아서 그런지 물건 집착 쩌네. 아무리 그래도 그건 안 돼요. 제가 가방을 도로 가져오려고 신우이의 팔을 잡고 실랑이를 하는 바로 그 순간 외출해서 돌아오신 시어머니가 방문 앞에 서 계셨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짓들이냐? 시어머니의 불호령에 신우이는 들고 있던 가방을 툭 떨어뜨렸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된 얼굴로 신우이를 보더니 목에 걸린 제 목걸이를 발견하곤 분노를 터뜨리셨습니다. 더 설명하지 않아도 상황이 왜 이렇게 됐는지 알아차린 것 같았죠. 혜진이, 너 정신이 있어? 임신해서 배가 부른 네 새언니한테 지금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 가방이랑 목걸이 내가 새아가한테 준 선물인데 네가 왜 빼앗아가? 엄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내 이야긴 들어보지도 않고 저 여자 편을 들어? 제가 먼저 뱃속에 애 하나 가졌다고 나한테 소리까지 지르고 명령하고 막 시키고 그랬다니까. 더구나 엄마가 사준 걸로 계속 자랑하면서. 뻔뻔한 거짓말에 저는 기가 찼지만 시어머니는 더 인상을 쓰며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를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말이 통할 것 같니? 만에 하나라도 새아가가 너한테 소리 지르고 명령하고 그랬으면 네가 애초에 물건을 빼앗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 오히려 피하고 무서워해야 정상 아니니? 어디서 말도 안 될 거짓말을 해? 시어머니의 매서운 호통에 신우이는 서러움이 폭발했는지 아이처럼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침 퇴근하고 집으로 들어오던 남편과 시아버지까지 거실로 들어서자 신우이는 곧장 남편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엉엉 울부짖었죠. 오빠, 나 너무 서러워. 오빠, 나 이 집에서 못 살겠어. 갑작스러운 상황에 남편은 어쩔 줄 몰라 하며 신우이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혜진아, 도대체 무슨 일이야? 울지 말고 오빠한테 천천히 말해봐. 그게 실은 새언니가 나랑 가족들 사이를 이간질하는 것 같단 말이야. 진짜야. 그때 남편이 신우이를 품에서 떼어내더니 정색을 하더군요. 너희 새언니는 내 앞에서 너에 대한 안 좋은 말을 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 칭찬을 하면 했지. 솔직히 이제까지 네가 안 사람을 못 잡아먹어서 안달이었지, 안 그래? 가족이고 내 동생이라 그냥 참고 넘겼지만 더 선 넘지 마라. 그러자 거실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시던 시아버지가 낮은 헛기침 소리를 내며 앞으로 걸어 나오셨어요. 시아버지의 눈빛에는 깊은 한숨과 단호함이 서려 있었죠. 혜진이, 너 당장 그 손 치우고 똑바로 서라. 아빠, 나 너무 억울해. 진짜로 새언니가 날 괴롭혔다고. 억울하긴 뭐가 억울해? 30이 넘게까지 철없이 구는 것도 정도가 있지. 언제까지 애처럼 굴 거야? 새아가는 뱃속에 아이까지 품고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는 애다. 그것도 대기업에서. 지금까지 살아남을 정도로 부지런히 직장 생활을 하는. 새아가는 너처럼 한가하게 남 뒷담화나 하고 있을 시간도 에너지도 없어. 하긴 사회생활을 한 번을 안 해본 네가 뭘 알겠니? 아빠! 여보, 내일부터 혜진이 맞선 자리 알아봐. 애가 한가하니 저러는 거지. 어디서 어설프게 신우이질이야. 내 집에서 소란 일으키는 꼴 2번 다시 안 본다. 아빠,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저 여자 때문에 날 쫓아내겠다고? 시끄럽다. 새언니한테 저 여자라니. 지금까지 오냐오냐 하고 싶은 거 다 하게 해줬더니 철딱서니가 없어. 아래 위도 모르고 새언니 질투나 하고. 에잉. 시아버지는 차갑게 돌아서며 방으로 들어가셨고 신우이는 바닥에 주저앉아 악을 쓰며 저를 노려보았습니다. 한편으로는 속이 후련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기분이 이상했죠. 신우이의 분노가 단순한 질투로 치중하기가 찜찜했기 때문입니다. 처음 결혼을 결심했을 때의 친절함이 질투로 바뀐다? 그 부분이 특히 이상했고요. 남편은 이걸 두고 이렇게 평가했죠. 어릴 때부터 나랑 워낙 친했거든. 아무래도 내가 결혼하고 신경을 안 써주니 어린아이처럼 군 거 아니겠어? 부모님도 어린 동생을 예뻐하기도 했고. 단순히 질투라고 생각해? 그럼? 그게 아니면 뭐가 있어? 당신 목걸이 가져갔다며. 그거 보면 알지. 당신이 조금만 이해해줘. 생각보다 마음이 여리고 상처가 많은 아이니까.
그 상처라는 게 뭔지 궁금했지만 남편은 더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남의 과거사를 억지로 끄집어내는 것도 아닌 것 같아서 포기했고요. 그리고 얼마 뒤 신우이는 진짜로 맞선을 보게 되었고 그걸로 대충 상황이 마무리되는 듯 싶었죠. 그런데 신우이는 만나는 상대마다 퇴짜를 놓고 있었습니다. 그 일로 시부모님과 부딪혔지만 늘 울면서 상황을 무마시켰고요. 오빠는 내가 진짜 그런 놈한테 시집가면 좋겠어? 배 나오고 뚱뚱한 남자였다니까? 살이야 빼면 되고. 그거 외에는 집안도 좋고 평판도 좋은 사람이라고 들었어. 그래도 몇 번만 더 만나보고 결정해. 솔직히 너 지금 괜한 트집 잡는 것 같아. 아니야? 저번에 성격이 이상하다, 뭐 말투가 이상하다, 혀가 짧다는 걸로 거부했잖아. 도대체 그게 몇 명이야? 적당히 해. 적당히. 세상에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서로 맞춰가는 거지. 너 그러다가 진짜 노처녀 되는 거야. 너 이제 어린 나이 아니라는 거 알지? 싫어. 싫다고. 여자 나이 30 넘었다고 이렇게 떠리로 파는 게 어딨어. 40 넘은 새언니도 오빠 만나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니야? 나도 오빠 같은 남자 만나고 싶다고. 오빠 같은 성격에 키도 오빠랑 비슷했으면 좋겠어. 그게 욕심이야? 나 같은 인간은 나뿐이네요. 포기하시죠, 아가씨. 오빠. 진짜 나 너무 힘들단 말이야. 새언니가 세상에서 제일 부럽다니까. 신우이는 힘들다며 매번 남편을 찾아와 난리를 부렸고 그때마다 제 이야기가 술안주가 되곤 했죠.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는데 얼마 안 가서 정확한 이유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날은 어쩐 일인지 가정부 아주머니가 실수를 연달아 하시는 겁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본 것처럼 넋이 나가서 칼에 손끝이 베이기까지 했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저 혹시 몸이 안 좋으시면 들어가셔서 쉬셔도 돼요. 제가 알아서 할게요. 그러자 가정부 아주머니는 당황하셨죠. 저번에도 아프다고 몇 번이나 빠졌고 만삭이 임산부를 시키면 사모님께서 난리가 날 텐데. 아니요. 이렇게 하시면 진짜 크게 다쳐요. 혹시 무슨 일 있으세요? 순간 가정부 아주머니는 눈물을 터뜨리시더군요. 저는 티슈를 가져다 주고 그분을 겨우 진정시킨 뒤에 제대로 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죠. 들어보니 손주가 백혈병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간 모은 돈을 다 끌어다 치료비로 날렸고 대출까지 받았다고 했죠. 병원비를 몇 번 미루니 이번에 병원에서 중간 정산하라고 하더라고요. 이러다가 내 손주가 쫓겨나는 건 아닌지. 이미 주변에 돈을 다 빌려서 돈 나올 구석은 없고. 그럼 아이 엄마랑 아빠는요? 제 딸은 손주 병간호한다고 일을 그만뒀고 사위는 지방에 내려가서 일해서 돈을 보내주고 있는데 그것도 신통치가 않아서요. 빚만 점점 불어나서 독초까지 오는 상황이라 이번 고비만 넘기면 어떻게든 될 것 같은데. 솔직히 가정부 아주머니를 나서서 돕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결혼 초부터 저한테 날을 세우고 매번 일거리를 만들어줬던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임신을 해서 그런진 몰라도 아픈 아이 이야기에 흔들리는 건 어쩔 수 없었죠. 특히 돈이 없는 사람의 고충을 그곳에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도 했고요. 그래서 저는 가정부 아주머니에게 이렇게 말했죠. 일단 급한 돈이 얼마인지 말씀해 보세요. 제가 드릴 테니까요. 네? 정말요? 진심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중간 정산, 그 비용이 얼마인지는 알려주세요. 300만 원이요? 돈 들어오면 바로 갚을게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빌려주는 게 아니라 드린다고 했잖아요. 우선 다른 빚부터 갚으세요. 애초에 저는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대신 제가 줄 수 있는 금액 정도면 못 받아도 상관없는 돈을 드릴 수는 있죠. 그러니 이건 그냥 신부 수업료라고 생각하시죠. 그때였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울면서 제 앞에 엎드리시는 겁니다. 저는 너무 놀랐죠.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얼른 일어나세요. 새댁 미안해. 내가 새댁을 속였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도대체 그게 무슨... 저를 속이시다뇨? 사실은 그간 국에 간이 이상했던 것도 반찬을 엉망으로 만든 것도 빨래에 몰래 장난을 친 것도 저였어요.
저는 기가 차서 헛웃음을 흘렸습니다. 지금 장난하세요? 정말 그런 짓을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그때 힘들었는데 어쩜... 도대체 왜요? 제가 싫으셨어요? 입 하나 더 늘어서 귀찮아서? 그게 아니면 가난한 집에서 시집 온 거라? 수준 차이 나서 쫓아내고 싶으셨나요? 아니요. 막내 아가씨가 시켰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를 쫓아내겠다고 해서. 뭐라고요? 누구요? 아가씨? 네. 이 집에서 쫓아내자고. 사모님도 사장님도 다 미워하는데 저런 여자를 식구로 어떻게 들이냐며 저한테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제가 거부하니 협박하셨고요.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포기하려고 했던 결혼을 결심하게 만든 장본인이 사실은 이 집에서 가장 저를 미워했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았죠. 애초에 처음부터 저를 싫어했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바로 신우이에게 이 일을 정확히 따져 물었죠. 그랬더니 뻔뻔하게 이러더군요. 싫어서 그런 게 왜요? 그럼 모든 사람이 새언니를 좋아해야 해요? 욕심이 참 많네. 뭐요? 그럼 애초에 결혼을 반대하지 그랬어요. 도대체 왜 저였어요? 아가씨가 찾아와 오빠랑 헤어지지 말라고 절 설득까지 했잖아요. 전 그 부분이 도저히 이해가 안 돼서 그래요. 신우이는 비릿하게 웃더니 대답했죠. 그쪽이 제일 짜치니까? 왜 그 막말로 우리 오빠가 그쪽이랑 결혼 깨지고 다른 여자랑 맞선으로 만나게 되면 집안 좋고 어리고 예쁜 여자가 들어올 거잖아요. 그래서 찬성한 건데요. 더 솔직히 말하면 그 나이에 애도 못 가질 것 같고 애초에 견디지 못하고 떠날 줄 알았죠. 근데 다 늙어서 애까지 가진 거 보면 진짜 독해. 아가씨 정말 이해가 안 되네요. 왜 이러시는 거죠? 그야 우리 오빠가 너무 아까우니까. 당신 같은 여자를 한 트럭을 가져와도 아깝죠. 신데렐라처럼 더럽게 살다가 신분 상승한 게 아니 꼽기도 하고. 됐어요? 순간 저는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간 이따금 느꼈던 이질감이 확 몰려왔죠. 제 남편에게 늘 안기고 어린아이처럼 애교를 피우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저와 함께 있을 때 사이에 끼어들던 모습, 저를 노려볼 때의 눈빛까지 확실히 이건 정상적인 남매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혹시 제 남편 좋아해요? 남매 말고 여자 남자로? 제가 말을 뱉으면서도 이상하고 끔찍했지만 그 찰나의 표정만으로도 충분한 답이 되었죠. 그게 무슨 그런 억지 부리지 마세요. 좋아하는 거 맞네요. 말은 아니라고 하는데 표정은 못 숨겼어요. 아가씨, 이거 정상적인 관계 아니에요. 모르시는 거 아니면 끊어내시는 게 맞지 않나요? 너무 더럽고. 제 말에 신우이는 발끈하더니 제 뺨을 치더군요. 그리고 씩씩거리며 제게 소리를 질렀죠. 당신이 우리 관계에 대해서 뭘 알아? 오빠랑 나는 특별해. 당신이 끼어들 틈은 전혀 없다고. 아무것도 모르면서 당신은 애초에 속은 거야. 우리 둘한테. 그러니까 당장 우리 사이에서 빠져. 더러운 건 너야. 어디서 굴러먹다 들어와서는 오빠랑 난 사랑해 서로. 뭐요? 아가씨 정말 미쳤어요? 당신을 받아들인 것도 애초에 우리 오빠랑 약속한 거였어. 나보다 예쁘고 젊은 여자는 들이지 않기로. 그러니까 너 같은 나이 많은 이혼녀가 이 집에 들어올 수 있었던 거야. 알아? 그냥 마누라 대용품으로 너 우리 집에 들어온 거라고. 모르겠니? 진짜는 나랑 오빠야. 그때 저도 신우이의 뺨을 내리쳤습니다. 제가 날린 매서운 손찌검에 신우이는 미친 사람처럼 소리를 지르며 난동을 피웠고 저는 더 이상 그 추악하고 더러운 욕설과 기괴한 변명을 들어줄 수가 없어 제 방으로 들어왔죠. 거친 숨을 고르며 마음을 다잡은 뒤 가정부 아주머니께 300만 원을 송금해드리고 대충 손에 잡히는 짐만 싸들고 그 지옥 같은 시댁에서 도망치듯 나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친정에 도착해 넋이 나간 채 앉아있는데 남편에게서 전화가 오더군요. 그런데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남편의 목소리는 분노에 떨고 있었죠. 여보, 집 나갔다며. 어쩜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내 동생한테 그런 말을 해? 무슨 소리야 여보. 내가 왜 나왔는지 들어봐.
아가씨가 나한테 무슨 말을 했는지. 듣긴 뭘 들어. 당신이 혜진이 때리고 짐 싸서 나갔다며. 더구나 우리 사이를 의심한다며 막말까지 하고. 우린 남매야. 그런데 어떻게 그런 더러운 생각을 해? 어이가 없더군요. 신우이의 거짓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간 남편은 저를 책망하기 바빴습니다. 그래서 목이 터져라 읍소했지만 남편의 반응은 차갑기 그지없더군요. 하! 말이 되는 소리를. 혜진이가 미쳤다고 나랑 그렇고 그런 사이라고 하겠어? 혜진이 얼굴에 멍이 한가득이야. 애가 울다가 병원까지 실려갔다고. 집에서 우리 결혼 반대할 때 유일하게 우리 편이 되어준 아이가 내 동생인데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어? 단 한순간도 제 말을 믿어주지 않고 동생의 편에 서서 나를 미친년 취급하는 남편의 모습을 보며 제 안에서 무언가가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마지막 남아있던 정마저 산산조각이 난 것이었죠. 저는 서늘해진 목소리로 낮게 말했습니다. 됐어. 이제 당신이란 사람한테 아무것도 기대 안 해. 우리 이혼해. 뱃속의 아이는 내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 뭐? 이혼? 야, 너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 뚝. 그렇게 전화를 끊고 번호를 차단해버렸죠. 그렇게 며칠 동안 친정에서 숨죽여 눈물만 흘리고 있던 어느 날 시아버지에게서 직접 연락이 왔습니다. 차분하지만 무게감 있는 목소리로 꼭 시댁으로 와달라는 부탁이었어요. 차마 거절할 수가 없어 찾아간 시댁 거실에는 시부모님과 남편 그리고 구석에서 눈치를 보며 서 있는 시누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는 떨리는 몸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는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셨죠. 제가 들어서자 시아버지가 묵직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왔느냐? 오느라 고생했다. 네가 오기 전에 아주머니가 나한테만 모든 걸 털어놓았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상황을 정확히 알아야 할 것 같아서 한자리에 부른 거고. 아주머니, 저한테 이야기했던 그대로 애들한테도 들려주세요. 가정부 아주머니는 절 보자마자 바닥에 엎드려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세댁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내가 벌받을 짓을 했어요. 도련님, 사실은 막내 아가씨가 시킨 거였어요. 세댁 요리에 소금 들이붓고 설탕 용기 바꿔치기 하고 머플러 세탁기에 넣은 거 다 시켜서 한 짓입니다. 뭐라고요? 남편이 경악하며 소리쳤고 시어머니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주머니는 멈추지 않고 시누이가 혼자 뺨을 때리고 자학하며 저를 모함하려 했던 계획부터 저에게 차마 입에 담지 못할 악담을 퍼부으며 폭행을 유도했던 진실까지 싹 다 토해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아프지도 않은데 억지로 일을 쉬게 만들어서 제게 일을 시켰던 일까지도 모두 말했죠. 이에 시어머니가 언성을 높여 물었습니다. 혜진아, 네가 정말 그런 짓을 했단 말이냐? 아니지. 그런 거 아니지. 아니야, 엄마. 내가 왜 그런 짓을 해. 이 여자가 돈으로 매수한 거겠지. 저 가정부 아줌마 맨날 돈돈거리던 사람이야. 나한테도 돈 빌려달라고 한 적 있었고. 시누이의 말에 가정부 아주머니가 발작을 하듯 소리를 질렀죠. 손주가 아파서 그런 거였어요. 그리고 막내 아가씨는 빌려주지 않으셨잖아요. 그리고 이분은 저를 유일하게 도와주신 분이에요. 제 아이 병원비가 부족해서 돈을 받긴 했지만 이 진실과는 아무 관계 없어요. 저 여기서 잘릴 각오까지 하고 말하는 거고요. 봐, 돈 받은 거 맞잖아. 그럼 둘이 짠 거 아니겠어? 그때였습니다. 가정부 아주머니는 녹음 파일을 틀어서 직접 들려주기 시작했죠. 이럴 줄 알고 제가 증거까지 다 준비해놨어요. 거기에는 저와 다투면서 했던 끔찍한 말들이 다 녹음돼 있었습니다. 저를 모욕하는 말과 오빠를 사랑한다는 고백까지 있었고요. 이에 남편도 충격에 휩싸여 시누이를 노려보았죠. 더는 발뺌할 수 없다는 걸 깨닫자 갑자기 얼굴을 험악하게 구기며 악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 내가 그랬어. 그게 뭐 어때서? 저 따위 늙은 이혼녀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엄마 아빠 사랑 다 차지하고 오빠 옆자리에 누워있는 꼴을 내가 어떻게 봐. 엄마랑 아빠는 내 거야. 오빠는 나만 바라봐야 된다고.
그 말에 시어머니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셨고 시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죠. 혜진이 네가 정말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구나. 우리가 널 어떻게 키웠는데 어떻게 지 오빠한테 그런 더러운 감정을 품을 수가 있어? 뭐가 더러워? 나 오빠랑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나 아빠 딸 아니잖아. 알면서 왜 그래? 내가 얼마나 오래전부터 오빠를 사랑했는데 내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었는지 몰랐어? 신우이의 포효에 거실 전체가 쥐죽은 듯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고개를 숙인 채 차마 입을 떼지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신우이는 시부모님의 친딸이 아니었던 거였죠. 나중에 들어보니 20년 전 이 집에서 오랫동안 일하던 이전 가정부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그 아주머니가 암으로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면서 시부모님이 그 아이를 입양해 막내딸로 거두어 키웠던 것이죠. 그 아이가 바로 신우이였던 겁니다. 입양 당시 나이가 그리 어리지 않았기에 본인 역시 자신이 입양된 자식이라는 것을 아주 어릴 때부터 똑똑히 알고 있었고요. 아이고 내가 미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시어머니가 가슴을 쥐어뜯으며 통곡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우이는 아랑곳하지 않고 눈에 광기를 띤 채 절 노려보며 소리쳤습니다. 나 어릴 때부터 오빠 하나 보고 자랐어. 나한테 제일 다정했던 건 오빠였으니까. 언젠가 내가 자라면 오빠 아내가 될 거라고 생각했단 말이야. 근데 내가 어떻게 참아. 너 같은 늙은 여자랑은 금방 이혼할 줄 알았는데 심지어 임신까지 할 줄은 몰랐다고. 오빠를 겨우 너 같은 여자한테 빼앗기다니. 이럴 줄 알았으면 두 사람 결혼 절대 반대했을 거야. 혜진아, 너 진짜 미쳤구나. 난 널 동생으로 생각해서 다정하게 대한 거였지 단 한 번도 널 여자로 생각해 본 적은 없어. 그게 말이나 되는 짓이야? 남편은 소름이 돋았는지 뒷걸음질을 쳤고 시아버지는 눈을 감으며 차갑고 단호하게 마지막 선언을 하셨습니다. 은혜를 원수로 갚아도 유분수지. 네 어미와의 정을 생각해서 내 친딸처럼 모든 걸 주고 키웠건만 뱀을 키웠구나. 혜진이 너 오늘부로 당장 이 집에서 나가거라. 왜? 왜 난 안 되는데? 대체 왜 저런 기집애는 되고 난 안 된다는 건데? 혜진이의 비명이 거실 천장을 뚫을 듯 거칠게 울려 퍼졌습니다. 그 눈빛은 이미 이성을 완전히 잃고 광기 어린 악에 받쳐 있었습니다. 저 여자는 이혼 여자나 노사네 집안도 근본도 없는 후진 계집애잖아. 저딴 여잔 오빠 와이프로 허락해줬으면서 왜 난 안 되는데? 내가 저 여자보다 못한 게 뭔데? 나 어릴 때부터 이 집에서 예쁘고 귀하게 자랐잖아. 딸 같은 며느리 될 수 있는 게 바로 나잖아. 저 여자보다 내가 훨씬 젊고 예쁘고 오빠만 바라보는데 왜 난 절대 안 되는 건데? 어째서? 혜진아, 너 진짜 정신 안 차려? 제발 그만해! 신우이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차마 들을 수 없는 끔찍한 집착에 남편의 얼굴은 하얗게 질리다 못해 경악으로 일그러져 있었죠. 하지만 신우이는 미친 사람처럼 남편에게 다가가 옷자락을 낚아채듯 잡고 매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눈물 콧물이 범벅이 된 얼굴로 남편의 가슴팍에 얼굴을 묻으며 애원하며 소리쳤어요. 오빠, 나 여자야. 나 오빠 동생 아니야. 나 오빠 좋아해. 아주 어릴 때부터 오빠 옆자리 내 거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단 말이야. 오빠 아이는 내가 낳아줄게. 응? 내가 오빠한테 훨씬 더 잘할 수 있어. 나 버리지 마, 오빠. 나 좀 바라봐줘. 응? 제발. 그런 신우이의 모습에 거실에 있던 모두가 깊은 충격과 혐오감에 휩싸였습니다. 남편은 신우이의 손을 거칠게 뿌리치며 소름 끼쳐 했고 시어머니는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하셨죠. 내 딸처럼 내 피부치처럼 온 정성을 다해 키웠더니 감히 네가 네 오빠한테 그런 추악한 마음을 품고 온 집안을 풍비박산으로 만들어? 어쩌다 저런 게 우리 집에 들어와서. 그때 시아버지가 주먹으로 테이블을 쾅소리나게 내리쳤습니다. 육중한 소리와 함께 거실 전체가 쥐죽은 듯 정적에 휩싸였죠. 시아버지의 얼굴에는 자식처럼 키워온 세월에 대한 허망함과 함께 더는 참을 수 없는 차가운 분노가 서려 있더군요. 시끄럽다. 더 이상 혜진이 네 입에서 나오는 더러운 소리 단 한마디도 듣고 싶지 않구나.
아빠 나 좀 봐봐. 나 억울해. 나 이대로 못 끝내. 누가 네 아빠냐? 시아버지는 단 한치의 여지도 주지 않는 차가운 목소리로 신우이의 말을 잘랐습니다. 네 어미가 세상을 떠나고 갈 곳 없는 널 거두어 내 핏줄과 다름없이 키웠다. 우리 그늘에서 부족함 없이 자라라고 좋은 것만 입히고 먹였더니 네가 감히 그 온정을 이따위 추악한 욕망으로 갚아? 은혜를 모르는 짐승만도 못한 것, 그간 정을 생각해서 길거리에 나 앉게 하진 않겠다. 작게나마 혼자 살 수 있는 오피스텔 하나 얻어줄 테니 당장 오늘부로 그곳으로 돌아가거라. 그 이상은 단 한 푼도 없다. 그리고 오늘 이후로 다신 내 집 대문을 넘어올 생각도, 내 아들과 며느리 앞에 나타날 생각도 하지 말고. 뭐? 한 푼도 없다니? 엄마 나 좀 도와줘. 나 나가면 죽어. 엄마 나 버릴 거야? 시아버지의 말에 정신이 들었는지 신우이는 서둘러 시어머니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저를 신우이가 자기 아들에게 품어선 안 될 마음을 가졌다는 걸 똑똑히 확인한 시어머니는 차갑게 고개를 돌려버리시더군요. 네 스스로 사람 구실할 때까지, 아니 평생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말거라. 내 딸 혜진이는 오늘 죽었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훔치며 차갑게 돌아서 방으로 들어가 버리셨고, 시아버지 역시 더 이상 신우이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시어머니의 뒤를 따라 방문을 열고 들어가셨습니다. 오빠 부모님 좀 말려봐. 나 혼자 나가서 못 살아. 오빠, 내가 일을 어떻게 해? 난 한 번도 힘든 일을 해본 적도 없고 요리도 할 줄 몰라. 난 혼자서 못 산다고. 하지만 남편 역시 차가운 눈빛으로 신우이의 손을 냉정하게 치워버렸죠. 널 동생으로 생각했던 내 지난 세월이 후회가 된다. 당장 나가. 거대하고 호화로운 시댁 거실 한복판. 그렇게 모두에게 버림받아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욕심으로 인해서 가진 모든 걸 잃게 된 완벽한 인과응보의 순간이었습니다. 다행히 이실직고한 가정부 아주머니는 사정을 참작해서 자르진 않았어요. 대신 신우이는 얼마 안 가서 그 집에서 진짜로 쫓겨났고요. 그렇게 지옥 같았던 폭풍이 지나가고 저희 집에는 마침내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은 제게 정식으로 사과를 했죠. 당신 말을 믿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내 동생에 대한 믿음이 너무 커서 내가 제대로 보지 못한 것 같아. 내가 평생 당신한테 용서 빌며 그렇게 살게. 다신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알았어? 절대. 진짜로 당신 말이라면 뭐든 다 믿을게. 얼마 후 저는 모두의 보살핌 속에서 아주 건강하고 어여쁜 아들을 무사히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힘찬 울음소리가 터져 나오던 날, 시부모님과 남편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지난날의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했죠. 아가 수고 많았어. 그저 좋은 것만 생각하고 너 하고 싶은 거 다 하며 살아. 알았지? 내가 앞으로 뭐든 해주마. 마음고생한 거 다 보상해 줄게. 어머님 감사해요. 내가 제일 좋은 산후조리원 예약해놨다. 일단 그리로 가자. 아버님 정말 고맙습니다. 남편은 또 자기 역할을 다 빼앗겼다며 투덜댔지만 결국 우린 웃으면서 마무리를 했어요. 현재 저희 시부모님은 눈만 뜨면 앙증맞은 손주를 보느라 입이 귀에 걸려 계십니다. 예전에 그 차갑고 위압적인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그저 손주 재롱에 어쩔 줄 몰라 하는 평범하고 따뜻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되셨죠. 남편 역시 퇴근하자마자 집으로 달려와 아기와 저를 극진히 챙기며 지난날의 실수를 갚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부모님께서는 조만간 저희 부부를 분가시키기 위해 시댁 근처에 쾌적하고 예쁜 새 집을 알아보고 계시는 중이세요. 조만간 결혼식도 치를 예정이랍니다. 이번 일을 겪으며 저는 인생의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아무리 겉으로 순수해 보이고 착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의 그릇된 욕망과 집착이 어디까지 이르는지는 함부로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거죠.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주변 사람의 간사한 모함이나 억울한 상황 때문에 가슴을 치며 눈물 흘리고 계신 분이 있다면 부디 끝까지 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당신을 지켜주는 단단한 빛은 결국 찾아올 테니까요.
끝으로 제 길고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고 함께 울고 웃으며 분노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늘 평안과 정의로운 행복만이 가득하길 마음 깊이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